전쟁기념관에 새로 개장한 헬기 동산을 취재하게 되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일범입니다. 지금 그동안 이 전쟁기념관에 전시했던 혹은 보관하고 있던 헬리콥터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가지고 어떤 일종의 테마화된 전시 공간을 만든 건데, 그동안 사실 전쟁기념관이 어떤 헬리콥터 같은 것들도 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비판을 많이 의식해서인지 상당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헬기, 지금 옆에 있는 이 헬기, 이게 뭐예요, 이름이? H5. 이것만 해도 원래 탐색 구조용으로 쓰던 그 노란색 색상을 다시 재현했고요. 지금 이 H19B 헬리콥터의 경우도 공군이 사용하는 도색으로 나름 도색을 잘 재현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헬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이 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이 헬기는 H13이라는 헬기입니다. 별명이 수예요. 수. 그렇다고 뭐 암수 그건 아니고, 이게 인디언 부족인 수 부족의 이름을 딴 건데. 아, 수족의 이름을 딴 거군요. 그렇죠. 암족이 아닙니다. 수입니다. 아, 네. 이게 그 이후로 미 육군 헬리콥터는 인디언 부족의 명칭을 이름으로 붙이는 전통이 생겼어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아파치라든가 블랙호크, 이로코이 다 인디언 부족입니다. 이 헬기가 근데 사실상 유명하게 된 거는 그 TV 시리즈 매슈에 나와서 아닌가요? 그렇죠. 메시 오프닝부터 환자 싣고 내려오고 환자 싣고 가고 하는 걸 보여줬죠. 사실 6.25 당시에 이 헬리콥터는 25,000명의 유엔군 및 국군 장병을 살렸다라고 합니다. 정말 헬리콥터의 거의 최초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부상자 후송인데 아주 활약을 한 거죠. 다만 크기 보시다시피 크기가 굉장히 작은데, 이유는 이 시기에는 엔진 출력이 약해요. 피스톤 엔진이라 가솔린 엔진. 그래가지고 이렇게 환자 2명도 안에 싣지도 못하고 바깥에 카고에 들고 매달아서 달고 다녔죠. 그렇죠. 예. 그래도 이게 있고 없고가 전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이게 거의 2차 대전 직후에 실용화된 물건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썼고 한 60년대까지 활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군도 비슷한 기종을 받아서 쓴 게 기록에 있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헬기는 H-19B, 일명 치카소우라고 불리는 다용도 헬리콥터입니다. 거의 세계 최초의 쓸만한 수송 헬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10명이 탈 수 있어요, 승객이. 그러니까 조종사 2명 외에 10명이 탈 수 있으니까 거의 어떤 최초로 쓸모 있는 수송 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군대 병력을 태울 수도 있군요. 그렇죠. 다만 한계가 많은 게, 보시다시피 수송 능력에 비해서 묘하게 높고 뚱뚱하고, 특히 이 대가리, 머리가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 조종석은 이렇게 위에 높게 있어요. 결론은 시계가 좀 좋지 않을 수가 있군요. 그렇죠. 도대체 10명을 태우면서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냐?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다 엔진 문제인데요. 이때만 해도 출력이 작고, 출력이 크고, 출력이 작으면 안 되지. 출력이 크면서도 작은 엔진이 없었어요. 그나마 출력이 세면서 제일 작은 게 그 옛날 폭격기에 탑재했던 큰 항공기 엔진 있죠. 공랭식 엔진, 흔히 얘기하는 성형 엔진. 네네.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그걸 실으면서 부피는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사람도 싣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머리에 엔진을 싣자. 그럼 여기가 엔진이에요, 이건 지금. 그리고 엔진이 여기 들어가니까 조종석은 결국 쫓겨나서 위로 올라가고, 이게 참 기술이 부족하던 시행착오의 시기에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게 나름 꽤 오래 쓰였죠. 베트남 오래 전에도 쓰였죠. 쓰이고. 이게 나중에 제가 알기엔 터보프롭으로 개조한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군도 60년대 후반부터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60년대 58년이구나. 1958년 7월 16일에 도입했다고 되는데, 그때 우리 군이 참 빈곤했다 싶은 게 도입 수량이 여기는 9대라고 돼 있어요. 야, 참 이게 뭐 결국은 미국한테 받아와야 되는 거니까 사오는 것도 아니고.
원조에 의존하던 시대에 그때를 아시려나 했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70년대까지 쓰다가 70년대에 더 좋은 헬기들이 들어오니까 퇴역을 시켰는데 이 헬기가 실전에서 활약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죠? 121 사태. 아, 뭐 그때 인력이라든가 물자를 보급한다든가 뭐 조명탄을 투하한다든가 등등 나름 어떤 활약을 했군요. 활약을 했죠.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이 노란 독특한 헬기가 있는데요. 이 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진짜 생긴 게 애들이 헬기를 그리라고 하면은 딱 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보통 잠자리 비행기 그러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잠자리입니다. 별명이 드래곤플라이 H5. 아, 잠자리처럼 생겼군요. 그렇죠. 이게 거의 세계에서 가장 처음 실용하는 헬기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최초는 아닐지언정 최초의 몇 개 중에 하나일 정말 유서 깊은 물건입니다. 1945년에 채택됐거든요. 정말 여명기의 물건. 한국전쟁에도 쓰였죠. 이게 미공군과 그 해군에 의해서. 그렇죠. 주력 그 인명구조 헬기 중 하나였는데요. 근데 참 초기의 물건이라 참 여러 가지로 안습합니다. 이 모양하고 크기만 보면 한 못해도 4명은 타겠지 싶은 덩치인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요. 딸랑 2명. 이게 사실상 내부의 엔진이 너무 커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부상자가 있으면은 밖에 매달고 가야 되고 안습이네요. 안습입니다. 초창기의 안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추락한 조종사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진짜. 감지, 덕지. 남지 덥지. 예. 재밌는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눈앞에 굉장히 낯익은 헬기가 있는데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뭔지는 몰라도 본 적은 있을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말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헬기를 안 본 분은 없을 거예요. 바로 UH-1H 이러코이 헬기입니다. 저 옆에 B형도 있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초의 진짜 쓸만한 헬리콥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물론 이 이러코이가 나오기 전에 여러 종류 헬기가 있었고 많은 활약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헬기들은 가스 터빈 엔진을 탑재해서 크기도 작으면서 수송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항속거리와 화물 탑재 능력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던 헬리콥터의 어떤 기준을 처음 마련한 그런 헬기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전에서 미군은 이 두 종류의 헬기, 특히 그 중에 UH-1H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냥 많이 전장의 쓴, 택시라고 불렸죠. 그렇죠. 그냥 많이 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미친 듯이 찍어내서 마구마구 퍼부었습니다. 아마 지금 베트남에 가면은 뭐 1제곱평방킬로미터당 몇 대씩 막 떨어져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진짜. 헬기 기동 사단이라는 것도 사실상 이 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전까지는 헬리콥터가 무장 탑재, 그러니까 헬리콥터에 실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은 너무 크고 작으면은 사람 숫자도 적고 그러면서 비행 거리는 짧고 고장은 잘 나고 이 한마디로 뭐 인명 구조라든가 제한적인 어떤 정말 급할 때 소수의 병력을 수송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면은 전선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물건이었어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50년대에 터빈 엔진이 등장하면서 작으면서도 강력한 출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엔진이 확보된 셈이니까 헬리콥터가 비약적으로 발달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군의 수송용으로 엄청난 활약을 한 게 바로 UH-1입니다.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덩치면에서 지금 이 사진 찍는 분 뒤에 있는 이 H3, H5구나. H5하고 비교해도 부피가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 나 보여요. 그런데 저거에는 2명 타고 딸랑 이거는 9명이 탑니다. 승객만. 거기에 플러스 승무원 2명 내지 3명. 그러니까 10명이 넘게 타는 거죠. 그만큼 이 엔진 기술의 발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나 보여주는 겁니다. 참고로 UH-1은 특히나 H-형 같은 경우는 정말 마르고 닳도록 우리 군에서 한국군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사용했죠. 우리 군은
올해야 퇴역을 시켰고요. 네. 육군에서만. 해군 아직 써요. 필리핀군 아직 씁니다. 아직도 뭐 사용하는 나라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죠.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UH-1 B형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UH-1B는 UH-1H보다 조금 작은 버전입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도 꽤 오래 썼는데 그래도 이거는 크기도 작고 구형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에는 80년 육군에서는 아마 80년 정도까지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공군은 조금 더 오래 썼고요. 지금 사실 여기 있는 도색도 공군형입니다. 그래서 공군에서 뭐 탐색 구조라든가 요인 수송, 뭐 기타 등등 좀 여러 가지 뭐 속된 말로 잡무에 많이 투입한 그런 경우죠. 사실상 이게 UH-1 헬기의 초기형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참고로 이 기체도 전쟁기념관에 꽤 오래 전시돼서 아마 낯이 익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헬기도 베트남전에 투입해서 활약됐는데 예를 그렇죠, 많이 들어 썼죠. 공격기형으로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군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지금? 한국군은 공격기형으로 쓴 사례는 못 봤고요. 뭐 수송 중심으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강렬한 인상의 헬기가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공격 헬기다라는 떠올리는 스타일을 처음 영립한 게 AH-1 코브라죠. 그 코브라에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버전은 AH-1J라고 해서 엔진이 두 개 붙어 있는 쌍발 버전입니다. 주로 미 해병대에서 사용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수출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수출된 버전 중에 상당수가 이 J형이에요. 우리나라에도 70년대 중반, 76년인가에 아마 8대 정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8대만 들어오고 끝났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그때 우리 군은 결국 이거를 대량 도입하지 않고 500MD를 대량 도입하기로 했거든요. 아무래도 수량이 많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 당장 엔진부터 두 개다 보니까 500MD가 상당히 비싸죠. 70년대면은 미국이 군사원조로 뭘 떡떡 주서 그런 시절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대량 도입하려면은 우리 예산으로는 힘들다. 아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500MD는 국내에서 조립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500MD에 대량 조달로 갔고 그 뒤에 우리 군은 80년대 이거보다 나중에 나온 AH-1S 및 F형을 도입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 AH-1S형 도입된 다음에는 AH-1J는 이제 도태가 돼가지고 이 헬기도 실은 전쟁기념관 투주대감이에요. 그 야외 전시장에 저기 개관 초기부터 있었던 그런 물건입니다. 90년대부터 꽤 오랫동안 전시되어 있었죠. 전시된 기간만 저 26년 참 왕고참이죠, 왕고참. 재밌는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독특한 형태의 해군 헬기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헬기는 프랑스에서 수입한 프랑스입니다. 알루엣 3 헬기입니다. 미제가 아니고 프랑스군요. 특이하게.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가 70년대에는 사실 알게 모르게 프랑스와의 어떤 방산 및 항공 쪽 교류가 많았습니다. 에어버스에서 처음 만든 여객기 A300 또 실은 우리나라가 거의 론칭 커스터머 중에 하나고요. 그 덕분에 대한항공 그 전 고 조중훈 회장이 프랑스에서 훈장 아주 큰 걸 받은 적도 있죠. 그 다음에 액조세 미사일도 들여왔고요. 그 시기에 이래저래 알게 모르게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확산 무기 확산 방지 정책 그 원칙 때문에 한국에 최신 무기 파는 걸 굉장히 꺼려한 편이었어요. 하푼도 처음에 그래가지고 안 판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에이씨 우리가 니네 것만 사냐? 그래가지고 액조세를 초기에 도입해가지고 그제서야 미국한테 하푼 판매 허가를 받은 적도 있고요. 나름 살짝 반발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당시에 우리 해군이 도입한 구축함이라는 게 미국의 기어링급이지 않습니까? 그 기어링급은 원래 헬기 탑재할 만한 게 많지가 않아요. 그 기어링급의 경납고라는 거는 원래는 무인 헬기인 램스를 탑재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작은 거기 때문에 램스가 취소된 뒤에 미 해군은 SH-2C 스프라이트라는 되게 작은 헬기를 탑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킹보다 작죠 그게. 작죠.
근데 솔직히 그거보단 차라리 알루엣이 낫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이래저래 하다가 프랑스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이 알루엣 3를 하는데, 이 알루엣 3를 도입한 배경 중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것인가요? 알루엣 3는 대전차 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배를 향해 쏘겠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물론 대전차 미사일은 아니고 그 대전차 미사일의 대함 버전을 쓴 거죠. AS-11이라는 대함 미사일 겸 대전차 미사일인데, 이걸 왜 도입했냐면 간첩선을 잡아야 될 때 어떡하냐 라고 해서 결국은 이걸 도입한 그 의미도 있어요. 이게 근데 알기로는 그 해상에서 헬기에서 표적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들었는데 말이죠. 예. 지금 실은 이게 83년에 간첩선을 잡은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저 표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요거. 이 마크가 바로 간첩선 잡은 바로 그 마크입니다. 83년 8월 13일에 울릉도 동북상 해상에서 간첩선을 격침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게 근데 백길 따라 200리. 그렇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쉽게 격침시킨 게 아니에요. 에피소드로 좀 들려주시죠. 예. 출동을 했습니다, 헬기가. 그래서 처음에 미사일을 쐈어요. 근데 빗맞았습니다. 역시 왜 맞추기가 그러냐? 쉽지 않았는데. 예. 특히나 문제는 이 AS-11은 수동이에요. 한마디로 조종사가, 조이스틱으로? 타수가 쏘면은 이 조이스틱을 가지고 미사일을 움직여야 됩니다. 엄청 힘들어요. 고정돼 있는 걸 맞추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면은. 근데 하물며 흔들리는 헬기에서 죽어라고 도망가는 배를 맞춘다? 야, 이거 힘들죠. 그래가지고 1번 시도는 실패하고 귀환해서 재장전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시도에서 간신히 맞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발로 맞춘 건 아니고 여러 발 쏘서 맞췄겠군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AS-11로 그렇게 빠르고 작은 표적을 맞춘 사례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간신히 성공한 것도 굉장히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킬마크까지 남게 되었군요. 그렇죠. 근데 이 킬마크에 또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세월이 흘러 네. 이 지금 헬기가 전쟁기념관에 기증이 됐죠. 네. 그래서 전시를 하는데, 나중에 색깔 바래고 그러니까 재도색을 하는데, 전쟁기념관 측에서 이 마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다 덧칠해 버릴 뻔한 거예요. 아니 그런 역사적인 자료인데 날아갈 뻔했군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이걸 관람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 지식이 있는 분들이 전쟁기념관에 클레임을 걸어가지고 결국은 되살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어쨌든 역사적인 전과인데 그렇게 살아남게 되어 다행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이 헬기 동선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나름 꽤 고무적인 게, 사실 그동안 전쟁기념관에 이 헬기 전시라는 게 정말 테마도 제대로 안 잡혀 있고 도색은 정말 엉터리고 그랬는데, 이번엔 그래도 헬기를 한 곳에 모은다는 어떤 테마 정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헬기들의 도색도 나름 어떤 운용되던 시대의 어떤 기준에 잘 맞춘,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런 거라, 제가 보기에는 전쟁기념관 쪽에서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저희도 계속 취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